워싱턴 극비 문서가 유출되자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란 전쟁 비용을 동맹국 4개국에 떠넘기려는 얄팍한 셈법이었죠. 한국의 방위비 3배, 사우디의 유전 지분 청구, 일본의 기지 비용, 호주의 핵 잠수함 강매, 거부하면 싹 다 주둔군 철수. 워싱턴은 확신했습니다. 미국 없이는 단 하루도 못 버티는 나라들이다. 72시간이면 전부 무릎 꿇는다. 그런데 72시간 뒤 4개국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동시에 미국을 향해 외친 대답은 단 3글자였습니다. 꺼져라. 70년 동맹 4개국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등을 돌린 겁니다.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연일리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 반란을 설계했고 그 중심에 한국의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26년간 미국이 세계의 방패라고 믿었던 워싱턴 포스트 군사 전문 기자. 그가 72시간 동안 목격한 것은 미국의 몰락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미국인 기자가 자기 조국의 치부를 고발하며 쓴 충격 보고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당장 한국 놈들부터 밟아버려. 방위비 안 내면 내일 당장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기사 띄우란 말이야. 새벽 3시 47분. 펜타곤 지하 3층 복도를 쩌렁쩌렁 울린 고함 소리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군사 전문 기자로 26년을 뛰었지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 보좌관인 로렌스 앨리가 이렇게 이성을 잃고 쌍욕을 퍼붓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광하는 굉음과 함께 두꺼운 서류철이 벽에 부딪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복도 기둥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복도에 울릴까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불과 30분 전이었습니다. 제 개인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펜타곤 국제협력분석팀의 캐서린 노아. 문자 한 줄 보낼 때도 암호화를 3번씩 확인하는 편집증적인 여자가 보안 채널도 아닌 일반 전화로 제게 소리쳤습니다. 콜린, 당장 펜타곤 비상계단으로 와요. 제발 빨리. 우리가 알던 세상이 끝났어요. 비상계단 구석에서 만난 캐서린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건넨 것은 아무런 분류 기호도 없는 무표지 갈색 봉투였습니다. 펜타곤에서 무표지 봉투는 딱 한 가지 의미입니다. 공식적으로 존재해선 안 되는 문서. 어젯밤 백악관이 동맹국 4개국 대사관에 동시 타전한 이에요. 읽어봐요. 봉투 안에서 꺼낸 종이의 첫 페이지를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 연간 방위비 분담금 현행 대비 300% 즉각 인상. 거부 시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개시. 미쳤습니까? 저도 모르게 헛기침이 튀어나왔습니다. 북한 핵미사일이 코앞인데 방위비를 3배로 올리라뇨? 게다가 미군 철수라니. 이건 그냥 죽으라는 협박 아닙니까? 캐서린이 창백한 얼굴로 다음 장을 가리켰습니다. 나머지 3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아람코 유전 지분 10% 양도를 요구했습니다. 일본에는 미군 기지 확장 비용 전액을 떠넘겼고 호주에는 수십조 원짜리 미국산 핵잠수함을 강제로 떠안겼습니다. 그리고 문서 맨 마지막 줄. 모든 국가에 통보된 시한은 단 72시간이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잖소. 골목길 깡패들이 보호비 뜯어내는 짓거리 아닙니까? 제가 분통을 터뜨렸지만 캐서린은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 납세자들의 돈줄이 마르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빌미로 동맹국 목에 칼을 들이밀고 뜯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군번줄이 들어있었습니다. 91년 걸프전 당시 쿠웨이트 사막에서 탱크를 몰며 싸우셨던 해병대원 아버지. 아버지는 숨을 거두기 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콜린, 미국은 완벽하지 않지만 친구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는 나라다. 그건 자랑스러워해도 된다. 저는 26년 동안 그 말을 종교처럼 믿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방패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들린 이 문서는 방패가 아니라 동맹의 등 뒤에 꽂는 비수였습니다. 친구의 목에 청구서를 들이미는 짓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너머에서 구두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류를 집어 던지며 폭주하던 로렌스 헨리였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수행원들에게 짜증 섞인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72시간 줬어. 저 기름쟁이들이랑 겁쟁이들이 미국 없이 하루나 버틸 것 같아? 내일 아침이면 한국 대사부터 기어와서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거다. 서명받을 펜이나 다 준비해놔. 자신만만한 오만함.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미국이 통신 위성 GPS를 끄고 패트리엇 미사일 코드를 잠가버리면 저 4개국은 눈먼 장님의 고철 덩어리 신세가 된다는 것. 싫어도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헨리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미국의 군사력 없이 독자 생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씁쓸하게 한숨을 쉬며 캐서린에게 봉투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더러운 짓거리지. 하지만 저들은 72시간 안에 서명할 거요. 살아남으려면 별 수 있겠소? 그런데 캐서린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콜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72시간이면 무릎 꿇는다고. 그런데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문서가 전달된 지 벌써 12시간이 지났어요. 보통 이런 통첩을 받으면 각국 대사관이 발칵 뒤집혀야 해요. 백악관에 살려달라고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외교 채널에 불이 나야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캐서린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4개국이 너무 조용해요. 살려달라는 전화 단 한 통도 없어요. 충격받아서 수뇌부끼리 긴급회의 중이겠죠. 겁먹은 거 아닙니까? 제가 반문하자 그녀가 고개를 강하게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콜린, 이건 겁먹은 침묵이 아니에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입니다. 4개국이 일제히 마치 짠 것처럼 똑같은 태도로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미국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 사우디, 일본, 호주.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공통점이 없는 이 4개국이 미국을 상대로 짰다고요? 그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국 몰래 4개국이 거대한 비밀 통신망이라도 구축하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72시간 뒤 캐서린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4개국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일제히 미국의 최후 통첩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워싱턴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증시가 폭락하던 그날, 저는 제26년의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무슨 배짱으로, 아니 무슨 패를 쥐고 미국의 정면으로 맞선 것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펜타곤 정보망을 총동원해 4개국 중 가장 먼저 움직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72시간 전 통신 기록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암호화된 기록의 꼬리를 잡은 순간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습니다. 최후 통첩을 받은 직후 사우디 국방장관이 가장 먼저 다급하게 전화를 건 곳은 백악관도 펜타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비밀 전화는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의 서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신지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지하 상황실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이란의 자폭 드론 세력이 호시탐탐 유전을 노리는 상황에서 폭망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에게 살려달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무기 수입국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한국에 가장 먼저 전화를 걸다니요. 그때 제 머릿속에 캐서린의 말이 벼락처럼 스쳤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우디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 4개국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미국의 변심이나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비상계단으로 달려가 캐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캐서린, 당신 말이 맞았소. 사우디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에 연락을 취했어. 한국이 도대체 뭘 가지고 있길래 저 거대한 나라들이 단체로 미국의 등을 돌릴 수 있는 거요? 수화기 너머로 캐서린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린, 당장 펜타곤 지하 4층 기록실로 내려와요. 당신이 봐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2년 전 국방정보국에서 극비로 작성했다가 최고 위층 지시로 급하게 폐기된 빨간색 폴더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사막 한가운데에 몰래 심어놓은 그것에 관한 진짜 보고서예요. 빨간색 폴더, 폐기된 극비 문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72시간 만에 미국 중심의 세계를 무너뜨린 그 거대한 지각 변동의 진원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빨간 폴더 안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니 상상하기 두려워했던 한국의 무서운 진짜 얼굴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미국의 동맹, 저는 그 동맹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기자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동맹국들은 왜 미국의 방패를 버리고 한국의 손을 잡았을까요? 펜타곤의 오만한 콧대를 납작하게 만든 한국의 조용한 반격은 이미 3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이 보여준 그 빨간 폴더, 그 첫 장을 넘겼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놀랍고도 두려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4층 기록실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제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이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펜타곤 1층 브리핑룸에서 목격했던 로렌스 헨리 선임 보좌관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서가 발송된 지 24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헨리는 커피잔을 한 손에 든 채 사성 장군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장관 놈들 지금쯤 에어컨 빵빵한 왕궁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겠지. 이란 드론들이 국경에 수천 대 깔려 있는데 우리가 방공망 코드 딱 잠가버리면 어쩔 거야?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 지들이 기름을 우주로 쏠 거야. 어쩔 거야? 딱 48시간 남았어. 내일 아침이면 한국이고 사우디고 살려달라고 기어올 거다. 내 자리에 펜 잉크나 꽉 채워놔.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동맹은 돈으로 환산되는 거래처였고 미국은 절대갑이었습니다. 그 오만함의 근원은 단순했습니다. 현대전에서 미국의 군사 네트워크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싸울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맹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헨리가 웃고 떠드는 사이 저는 중동에 나가 있는 제20년 지기정보원에게 은밀한 연락을 받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내부의 동향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콜린, 워싱턴 놈들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어. 리야드는 지금 패닉 상태가 아니야. 오히려 소름 끼치도록 차분해. 국방장관이 방금 40분짜리 최고 위급 보안 통화를 끝냈어. 백악관이랑 한 거 아니었어? 로렌스 헨리한테 살려달라고 빈 거 아니냐고. 아니야, 콜린. 그들은 워싱턴에 전화하지 않았어. 그럼 어디로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제26년 상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서울.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기획관 하성재라는 인물과 직통으로 연결됐어. 그 순간 제 뇌회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무기를 잘 만드는 건 압니다. 가성비 좋은 자주포와 전차를 수출한다는 기사도 제가 직접 썼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사우디가 직면한 위기는 탱크 몇 대 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수천 대의 자폭 드론을 막아내려면 거대한 레이더망과 완벽하게 연동되는 첨단 방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눈과 뇌는 전적으로 미국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워싱턴이 아닌 서울에 전화를 걸었다뇨?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지금 펜타곤 지하 4층 먼지 냄새가 코를 찌르는 기록실 문을 열고 들어선 참이었습니다. 어두침침한 조명 아래 캐서린 노학이 철제 테이블 위에 낡고 붉은 파일 하나를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국방정보국을 뜻하는 DIA 로고와 함께 최고 기밀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캐서린. 2년 전 국방정보국 아시아 태평양 분석팀이 작성했다가 윗선의 지시로 전량 폐기된 평가 보고서예요. 제목은 대한민국 독자 우주 군사망 구축에 따른 동맹 이탈 위험도 평가. 이 세상에 딱 한 부 남은 사본입니다. 14페이지를 펼쳐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빼곡한 영문 텍스트 사이로 복잡한 위성 궤도, 도면과 통신망 구조도가 보였습니다. 14페이지의 소제목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GPS 종속으로부터의 해방, 한국형 독자 위성 항법 시스템과 양자 암호 통신망의 완성. 캐서린이 건조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콜린, 당신 아버지가 참전했던 91년 걸프전 기억하죠? 그때 미군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주에 떠있는 GPS 위성 덕분이었습니다. 미사일이 정확히 꽂히고 사막 한가운데서 위치를 찾는 모든 기술.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동맹국들에게 최고의 무기를 팔았지만 그 무기를 움직이는 눈은 절대 팔지 않았어요. 동맹국들은 미국의 GPS 신호가 없으면 수백억짜리 전투기도, 수천억짜리 요격 미사일도 한낱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집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게 바로 로렌스 헨리가 믿고 있는 목줄이군요. 맞아요. 미국이 스위치를 내리면 동맹국의 국방은 그 순간 마비됩니다. 그게 우리가 동맹을 통제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세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캐서린의 손가락이 보고서의 붉은 밑줄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미친 듯이 우주로 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겉으로는 통신위성, 기상위성, 민간 탐사 위성이라고 포장했지만 그 본질은 완벽한 군사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국 GPS의 도움 없이도 1cm, 오차로 타격 좌표를 잡아내는 독자적인 눈을 완성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국가안보국조차 뚫을 수 없는 양자 암호 통신망으로 그들만의 뇌를 만들었어요.
저는 보고서의 문장들을 읽어 내려가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무기라는 하드웨어만 파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미국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통째로 구축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중동 및 인도 태평양 패권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세상에. 저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윗선에서 이 보고서를 덮은 겁니까? 한국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려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아니요. 콜린, 인정하기 싫었던 게 아니라 조롱했던 거예요. 로렌스 헨리를 비롯한 백악관 수뇌부들은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미국의 정보력을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이 보고서를 과대망 상증 환자의 소설 취급하며 파쇄기에 쳐넣었죠. 하지만 한국은 조롱을 받으면서도 조용히 아주 묵묵하게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이 테이블 위로 몸을 숙이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한국은 사우디와 쿠웨이트 사막 한가운데에 담수와 플랜트 공사라는 명목으로 거대한 방공기지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CIA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낮에는 5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서 물탱크를 만들고 위성이 지나가지 않는 밤에만 미사일 발사관을 심었죠. 그 모든 시스템은 미국의 눈이 아니라 한국이 쏘아올린 독자 위성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무서운 굉음을 내며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72시간 최후 통첩을 받고도 패닉에 빠지지 않은 이유, 워싱턴 대신 서울의 하성재 기획관에게 직통 전화를 건 이유, 그들은 이미 3년 전부터 미국의 목줄에서 벗어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사일이나 전차를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와 일본, 호주에게 미국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주권을 수출한 것입니다. 돈과 협박으로 동맹을 찍어 누르려는 오만한 제국주의자 로렌스 헨리가 그토록 굳게 쥐고 있던 목줄은 사실 이미 오래전에 썩어 끊어진 상태였던 겁니다. 콜린, 캐서린이 붉은 폴더를 닫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72시간의 시한폭탄이 터지기까지 이제 48시간 남았습니다. 헨리는 내일 아침이면 동맹국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서명할 거라고 믿고 있죠. 하지만 내일 밤 펜타곤의 메인 스크린에 켜질 장면은 그들의 상상을 완전히 박살낼 겁니다. 한국이 사막에 심어놓은 그 괴물 같은 시스템이 진짜로 작동하는 순간 우리가 알던 팍스 아메리카나는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저는 지하 기록실의 차가운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조국이 그토록 굳게 믿어왔던 힘의 논리가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가 묵묵히 쌓아올린 기술력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바스러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피 흘려 지켜낸 미국의 명예가 탐욕스러운 정치가들의 오만함 때문에 진흙탕에 처박히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48시간 뒤 쿠웨이트 상공을 새까맣게 뒤덮은 5,000대의 이란 자폭 드론이 날아오던 그 끔찍한 밤, 저는 펜타곤 상황실 외곽에서 인류 전쟁사를 통째로 다시 쓰게 될 경악스러운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미군이 방패를 거두어버린 텅 빈 하늘에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거인이 찬란하고도 무자비한 빛의 장막을 쳐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캐서린 노악이 건네준 빨간 폴더의 잔상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펜타곤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탄 저는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26년, 제가 굳게 믿어왔던 미국의 정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맹의 목에 채워진 GPS라는 목줄, 그리고 그 목줄을 조용히 끊어내고 있던 대한민국. 저는 이 거대한 반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 순간을 추적해야만 했습니다. 사태가 모두 끝난 뒤 저는 중동 취재원들의 극비 채널을 통해 쿠웨이트 국방부 내부에 암호화된 통신 기록 4본을 단독으로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복원해 헤드폰으로 듣던 첫날 밤, 저는 제 조국이 얼마나 오만하고 잔인했는지를 뼛속 깊이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시간을 72시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로렌스 헨리의 최후 통첩이 동맹국 대사관에 하달되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차관 압둘라 알 사바. 그는 샌드어스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이자 쿠웨이트 왕실에서 가장 냉철한 전략가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통신 기록에 남아있는 그날 새벽 4시, 압둘라 차관의 숨소리는 몹시 거칠었습니다. 쿠웨이트의 상황은 최후 통첩을 받은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과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고, 쿠웨이트 국경 너머에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들이
수천 대의 자폭 드론을 일렬로 배치해 둔 상태였습니다. 발사 버튼 하나면 쿠웨이트 시티 전체가 30분 안에 불바다가 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바로 그 순간 워싱턴에서 날아온 3장짜리 청구서가 압둘라 차관의 책상 위에 던져진 것입니다. 방위비 300% 인상, 유전 지분 양도, 거부할 시 주둔 중인 미군 즉각 철수 및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망 원격 셧다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형 선고였습니다. 서명하면 국가의 주권과 경제를 통째로 미국에 헌납하는 역적이 되고, 거부하면 당장 내일 밤 쏟아지는 드론대에 국민들이 몰살당할 위기였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압둘라 차관이 비서관에게 소리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름이나 짜내는 노예로 보고 있어. 91년 걸프전 때 우리를 구해주었던 그 미국은 이제 죽었다. 지금 워싱턴에 앉아있는 자들은 동맹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일 뿐이야. 압둘라 차관은 집무실을 서성이다가 결심한 듯 특수보안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누른 번호는 백악관 상황실도 펜타곤 중동사령부도 아니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차분하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압둘라 차관님,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기획관 하성재였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손으로 꽉 누르며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압둘라 차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일말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획관, 워싱턴에서 최후 통첩이 왔소. 72시간, 그 안에 방위비를 3배로 올리고 유전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당장 내일 밤 미군을 빼고 패트리엇 레이더를 꺼버리겠다고 하오. 놈들은 우리의 하늘을 장님으로 만들 작정이오. 수화기 너머의 하성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대비해 온 사람처럼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미군의 철수 동향은 우리 독자 정찰 위성으로도 실시간 파악 중입니다. 적대 세력의 자폭 드론 부대 5,000대가 국경 20km 전방에 전개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기획관, 묻겠소. 당신들이 지난 3년 동안 우리 사막 한가운데에 몰래 심어놓은 그것, 담수화 플랜트로 위장해 놓은 그 방공 시스템 말이오. 지금 켤 수 있습니까?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압둘라 차관의 질문은 단순히 무기를 쓸 수 있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펜타곤에서 쿠웨이트의 모든 군사 GPS 신호를 원격으로 차단하고 통신망에 강력한 재밍을 걸어버려도 한국이 만들어준 시스템이 끄떡없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절규에 가까운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하성재 기획관의 대답은 26년간 펜타곤을 출입했던 미국인 기자의 심장을 날카롭게 베어냈습니다. 차관님, 3년 전 우리가 처음 계약서를 쓸 때 제가 드렸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3년간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의 폭염 속에서 미국의 정찰 위성을 피해가며 지하에 거대한 신경망을 깔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 시스템에는 그 어떤 백도어도 킬 스위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GPS를 빌려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쏘아 올린 위성이 당신들의 눈이 될 것이고, 우리가 지하에 묻어둔 양자 암호망이 당신들의 끊어지지 않는 뇌 신경이 될 것입니다. 하성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 시스템은 미국 것과 달리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외부에서 코드를 잠글 수도, 통제권을 뺏을 수도 없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자가 곧 주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정지시키고 의자에 깊숙이 파묻혔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동맹국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로키드 마틴과 보잉의 최신형 전투기를 팔았고 레이시온의 요격 미사일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의 방아쇠를 당기는 최종 권한은 언제나 펜타곤의 메인 서버 안에 철저하게 가둬두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그들을 완벽하게 길들여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팔면서 그 무기를 온전히 통제할 열쇠까지 함께 건넸습니다. 누군가에게 국가의 생사여탈권을 쥐어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강대국의 횡포 아래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서름이 어떤 것인지 피눈물 나게 겪어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쿠웨이트에 단순히 미사일과 레이더를 수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을 향해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완벽한 자립을 선물한 것입니다. 녹음 파일의 마지막, 압둘라 차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억눌렸던 약소국의 자존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고맙소. 하 기획관. 내일 밤 놈들이 하늘에 눈을 가리는 순간 우리는 사막의 가시를 세울 것이오. 지옥불이 떨어져도 우리는 결코 백악관에 살려달라고 빌지 않을 겁니다. 통화가 끊기는 그 소리와 함께 저는 펜타곤 지하에서 보았던 빨간 폴더의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뼈저리게 직감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 체계가 진정으로 미국의 패트리엇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론적인 위성 네트워크망이 아니라 5,000대의 드론이 새까맣게 몰려오는 실전의 지옥 속에서 그 괴물 같은 시스템이 버텨낼 수 있을까? 그 해답을 확인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압둘라 차관과 하성재 기획관의 통화가 끝난 직후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은 멈춤없이 흘러갔고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로렌스 헨리의 지시를 받은 펜타곤 상황실은 자비 없이 코드 블랙을 발동했습니다. 쿠웨이트 전역에 깔려있던 미군의 패트리엇 시스템이 일제히 전원을 차단하며 먹통이 되었습니다. 든든한 방패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확인한 국경 너머의 적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5,000대의 자폭 드론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펜타곤의 굳게 닫힌 상황실 문 너머로 동맹국의 피를 제물로 삼아 항복을 받아내려 했던 미국 수뇌부의 잔혹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류 전쟁사의 판도를 영원히 뒤바꿔 놓을 가장 길고 끔찍한 밤의 막이 올랐습니다. 펜타곤 전체를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될 그 믿을 수 없는 학살극의 현장이 이제 막 제 눈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의 거대한 대형 스크린에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패트리엇 방공망의 작동 상태를 나타내던 수십 개의 초록색 점들이 하나둘씩 붉은색으로 변하더니 이내 시커먼 암흑으로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로렌스 헨리가 예고했던 바로 그 코드 블랙이 발동된 것입니다. 미국의 방패가 동맹국의 하늘에서 완전히 거두어지는 잔혹한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실 내부의 펜타곤 장성들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몇몇 분석관들은 놈들이 백악관에 살려달라고 항복 선언을 하기까지 몇 분이나 걸릴지 농담 삼아 내기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비상계단에서 캐서린이 보여주었던 빨간 폴더의 내용과 압둘라 차관이 서울로 걸었던 통화 기록으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CIA와 펜타곤의 그물망 같은 감시를 피해서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에 거대한 방공망을 몰래 심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조각조각 맞춰낸 사건의 전말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은 이란의 위협을 핑계로 동맹국들에게 끊임없이 천문학적인 무기 구매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수십조 원의 달러를 지불하고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의 무기를 사들였지만 정작 그 무기를 온전히 통제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 불만이 목 끝까지 차올랐을 때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의 하성재 기획관이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중동 왕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제안은 워싱턴의 기름진 방산 로비스트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무기를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안보의 주권을 지어드리러 왔습니다. 하성재가 탁자 위에 펼친 것은 평범한 미사일 카탈로그가 아니라 거대한 지하 요새의 통합 설계도였습니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이 쏘아올린 적에도 군사통신 위성과 직접 교신하는 독자적인 뇌, 그리고 미국의 킬 스위치가 완전히 제거된 완벽한 폐쇄형 방공 네트워크. 하성재는 이 극비 프로젝트를 강철 선인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쿠웨이트와 사우디 수뇌부는 경악했습니다. 시스템의 성능도 놀라웠지만 무기 수출국이 약소국에게 통제권을 100% 넘기겠다는 제안 자체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난관은 미국의 촘촘한 눈이었습니다. 펜타곤의 군사 정찰 위성인 키올 위성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중동의 사막을 샅샅이 훑고 지나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규모 미사일 기지를 몰래 건설한단 말입니까? 여기서 한국 건설사들의 기가 막힌 위장 전술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이 거대한 군사 프로젝트를 스마트 워터 그리드, 즉 대규모 해수 담수화 및 지하 수도관 건설 공사로 철저하게 위장했습니다. CIA 요원들이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대사관 사무실에서 위성 사진을 들여다볼 때 그들의 사진에 찍힌 것은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모래를 파내는 아주 평범한 민간 토목 공사 현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태양이 지고 어둠이 깔릴 때 시작되었습니다. 낮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치솟는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평범한 배관 공사를 해 미국의 눈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정찰 위성이 지나가는 시간대를 분 단위로 정밀하게 계산해 위성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오면 맹렬하게 진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송유관으로 위장한 원통형 파이프 안에는 한국형 지대공 미사일 천궁2의 수직 발사관이 감쪽같이 숨겨졌습니다. 기술을 저장하는 둥근 물탱크 타워의 뚜껑 아래에는 적의 소형 드론까지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설치되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의 엔지니어들이라면 위험 수당을 수십 배로 얹어주어도 절대 하지 않았을 극한의 야간 노동이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몰아치고 살이 익어가는 지옥 같은 사막에서 한국인들은 묵묵히 쇳덩이를 깎고 용접 불꽃을 튀겼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러 온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본 자들만이 아는 주권의 무게, 남의 힘에 기대어 사는 서름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이해하기에 흘릴 수 있는 연대의 땀방울이었습니다. 하드웨어의 완벽한 위장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독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20대, 30대의 젊은 천재 프로그래머들은 사막의 지하 벙커에 틀어박혀 밤을 새웠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기존 중동의 국방 시스템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미군의 백도어 프로그램을 모조리 찾아내 절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유사시에 원격으로 방공망을 꺼버릴 수 있는 통제 코드를 완벽하게 도려내고 그 자리에 한국이 독자 개발한 양자 암호화 방화벽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국조차 절대 해킹할 수 없는 강철의 철벽이 중동 사막 지하에 조용히 완성된 것입니다. 저는 펜타곤 지하 기록실에서 보았던 빨간 폴더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미국의 DIA 분석관은 그 보고서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두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팍스 아메리카나에 억눌려 있던 국가들에게 독립을 수출하고 있다. 같은 방위산업이지만 미국의 철학과 한국의 철학은 완전히 다르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예리하게 찔렀습니다.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의 목에 화려한 금사슬을 채워 길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뛰어난 기술을 건네며 스스로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마스터키를 쥐어주었습니다. 미국의 권력은 오만한 협박에서 나왔지만 한국의 진정한 힘은 신뢰와 헌신에서 우러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쿠웨이트와 사우디 사막 모래 언덕 아래에는 3년 동안 숨죽여온 거대한 강철 선인장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 상황실의 스크린을 올려다보며 저는 마른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설계도는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위장 공사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독립도 결국은 실전을 위한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목숨이 오가는 실전이었습니다. 지금 쿠웨이트 국경 너머에서는 이란의 무기나에 움직이는 무장 세력이 무려 5,000대의 최신형 자폭 드론의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패트리엇, 방공망조차 모조리 꺼져버린 텅 빈 암흑의 하늘. 한국이 만들어준 시스템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대규모의 실전 공격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연 50도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디며 조립한 그 낯선 시스템이 5,000마리의 시커먼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는 죽음의 폭탄 드론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상황실 스크린 우측 하단, 미군의 정찰 자산이 포착한 수많은 붉은 점들이 마침내 국경선을 넘어 쿠웨이트 영공으로 새까맣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렌스 헨리는 씩 웃으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이제 10분 뒤면 쿠웨이트의 심장부인 유전 지대가 거대한 불바다로 변할 것이고 콧대 높던 동맹국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백악관에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펜타곤의 모두가 그렇게 미국의 잔혹한 승리를 비열한 항복 선언을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두 꺼져버린 줄 알았던 쿠웨이트의 방공망. 레이더 스크린 정중앙에 기적처럼 낯선 푸른빛이 번쩍이며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펜타곤을 26년이나 출입했던 저조차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로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푸른빛은 우리가 알던 전쟁의 상식을 송두리째 박살낼 완전히 새로운 학살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상황실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는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지대를 실시간으로 비추는 정찰 위성의 흑백 영상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 이란 무장 세력의 기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여론들이 새까만 점이 되어 쿠웨이트 영공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5,000대,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몰랐습니다. 오토바이 엔진을 탄 저가형 자폭 드론들이지만 각각 50kg의 고성능 폭약을 싣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미국의 패트리엇 방공망이 완전히 꺼졌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마치 먹이를 노리는 메뚜기 떼처럼 국경을 넘어 유전지대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로렌스 헨리 선임 보좌관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뒤면 저 시커먼 점들이 쿠웨이트의 심장부인 부르간 유전을 거대한 불바다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15분 뒤면 압둘라 차관이 울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전화를 걸어오겠죠. 방위비 5배, 아니 10배를 부를 걸 그랬나 봅니다. 상황실의 장성들과 분석관들 사이에서 낮게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동맹국의 피를 담보로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그 비열한 태도에 저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군번줄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조국의 민낯이란 말입니까? 미국은 방패를 치웠고 동맹은 학살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5,000대의 드론이 유전 탱크에 꽂히는 순간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이 불타오를 것이 뻔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펜타곤이 방조하는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좌관님, 스크린을 보십시오. 쿠웨이트 방공망 서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상황병의 다급한 외침에 낄낄거리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헨리가 멈칫하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역시 눈을 번쩍 뜨고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모두 꺼져버려 붉은색 에러 메시지만 깜빡이던 쿠웨이트 국방망 통제 서버 화면. 그 중앙에 갑자기 지지직거리는 노이즈가 일더니 이내 환하고 선명한 푸른빛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펜타곤의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낯선 인터페이스였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가운데에 선명한 태극 문양과 쿠웨이트 국기가 교차하는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래에는 영어와 아랍어로 된 짧은 시스템 메시지가 떴습니다. KDS 부팅 완료. 대한민국 통합방공 네트워크 접속 성공. 제어권 쿠웨이트 국방부 이관 확인. 저게 뭐야? 당장 통신망 차단하고 시스템 해킹해. 헨리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돌아온 보고는 펜타곤 수뇌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GPS 신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적외도 위성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양자 암호화 방화벽이 쳐져 있어서 백도어 접근 자체가 완전히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GPS를 안 쓴다고? 그게 말이 돼? 말이 되었습니다. 캐서린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그 빨간 폴더 속 한국의 진짜 무서움. 바로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독립이 실전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쿠웨이트 전역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펜타곤이 제공하던 흐릿한 흑백 위성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모래 언덕 높낮이까지 완벽하게 구현된 3차원 입체 디지털 트윈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위로 국경을 넘어오는 5,000개의 붉은 점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한 구석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량이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표적 식별 5247개 완료. 이동 속도 시속 180km. 요격 시퀀스 가동. 미국의 패트리엇 레이더조차 5,000개가 넘는 소형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려면 심각한 과부하가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이 심어놓은 시스템은 단 1초의 딜레이도 없이 그 수많은 점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로곤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의 전말은 사태가 진정된 후 제가 입수한 쿠웨이트 벙커 내부의 전투 기록과 통신 로그를 통해 더욱 생생하게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쿠웨이트 벙커 안.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고 있을 때 압둘라 차관은 스크린을 보며 외쳤습니다. 전 시스템 발사. 조국을 지켜라.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텅 비어있던 3D 지도 상에 부르간 유전 지대 곳곳에서 파란 점들이 일제히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 스크린에도 위성이 잡아낸 지상의 열상 카메라 화면이 띄워졌습니다. 어둠에 잠겨있던 사막, 지난 3년간 평범한 담수화 플랜트와 송유관, 공사 현장으로 철저히 위장되어 있던 그 거대한 모래 언덕들이 기괴한 진동과 함께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장막이 벗겨지고 거대한 원통형 발사관들이 수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진짜 강철 선인장이 그 뾰족하고 치명적인 가시를 드러내는 경이로운 변신이었습니다. 발사.
첫 번째 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였습니다. 로켓 모터의 화염도 없이 차갑게 허공으로 솟구친 미사일들이 공중에서 순식간에 점화되더니 마하 5의 엄청난 속도로 적의 선두 그룹을 향해 쏘아졌습니다. 요란한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는 미국의 미사일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낚아채는 매처럼 소리 없이 다가가 치명적으로 꽂혔습니다. 화염. 밤하늘에서 거대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선두에 섰던 드론 대형 수십 대가 굉음과 함께 흔적도 없이 공중 분해되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에서는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패트리엇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의 미사일이 100%의 명중률로 표적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의 물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선두가 찢겨나갔음에도 뒤따르던 3,000대가 넘는 드론들은 멈추지 않고 벌떼처럼 밀고 들어왔습니다. 미사일만으로는 저 압도적인 숫자를 모두 막아낼 수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사장 한 구석에 버려진 듯 주차되어 있던 낡은 덤프트럭들의 짐칸 덮개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흙더미가 아니라 쌍열포를 장착한 자주 대공포 비오복합이었습니다. 투투투투투투 30mm 대공포가 맹렬하게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600발의 포탄이 붉은 궤적을 그리며 사막의 밤하늘에 거대한 불의 그물을 쳤습니다. 드론들이 그 그물에 걸려 추풍낙엽처럼 날개가 찢기고 엔진이 터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막의 살인적인 열기 속에서도 비오복합의 포시는 녹아내리지 않고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000대가 넘는 드론이 포화망을 뚫고 유전 탱크 5km 앞까지 접근했습니다. 비오복합의 탄약이 바닥을 보이며 재장전에 3분이 걸린다는 치명적인 보고가 떴습니다. 3분이면 유전은 잿더미가 되고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로렌스 헨리가 굳었던 표정을 풀며 다시 안도의 숨을 내쉬려던 찰나 한국 시스템의 진짜 괴물 같은 최종 병기가 가장 은밀한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식수용 물탱크로 위장했던 둥근 구조물의 뚜껑이 열리며 매끄러운 렌즈가 달린 탑이 솟아올랐습니다. 천마 레이저 시스템 가동, 청소 시작. 화면에 짧은 메시지가 뜨는 순간 펜타곤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미사일의 굉음도 대공포의 불꽃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고출력 레이저 빔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유전을 향해 급강하하던 1,000대의 드론들이 마치 허공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춤을 추며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저가 드론의 광학 센서와 배터리를 단 1초 만에 정확히 태워버린 것입니다. 지지직거리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드론들이 살충제를 맞은 파리떼처럼 힘없이 사막 모래밭에 처박혔습니다. 탄약의 제한도 없고 재장전도 필요 없는 무한의 탄창. 한국이 깔아놓은 지하 전력망이 이 빛의 검에 무한한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가득 채웠던 5,000개의 붉은 점들이 지우개로 문지른 듯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유전 탱크 10m 앞까지 접근했던 마지막 드론 한 대마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전탄 격추 확인, 아군 피해 없음, 유전 시설 안전 확보. 펜타곤 상황실은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로렌스 헨리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깨졌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분. 미국이 버리고 떠난 텅 빈 하늘에서 한국의 시스템이 5,000대의 드론을 요격률 100%로 학살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70년간 쥐고 흔들던 방산 패권의 심장부에 꽂힌 치명적인 비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학살극의 결과가 암호화된 통신망을 타고 사우디, 일본, 호주로 은밀하게 전송된 새벽 4시 17분. 워싱턴을 패닉에 빠뜨릴 진짜 거대한 도미노가 소리 없이 쓰러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의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저는 대형 스크린 우측 하단에 아주 작게 깜빡이는 데이터 전송 로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상황실 안에 그 누구도 그 작은 녹색 글씨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성 장군들과 로렌스 헨리 선임 보좌관 모두가 5,000대의 자폭 드론이 거짓말처럼 증발해버린 기적 같은 학살극의 여운에 빠져 넋을 잃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제가 캐서린 노악을 통해 극비리에 입수한 전투 통신 기록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저는 그 작은 데이터 로그가 품고 있던 무시무시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작전 완료.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호주 국방망의 실시간 요격 데이터 및 시스템 가동 로그 전송 완료. 시간 새벽 4시 17분. 72시간의 최후 통첩 시한이 만료되기 정확히 6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짧은 문장을 읽고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는 듯한 소름을 느꼈습니다. 세계국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미국을 향해 일제히 반기를 들 수 있었던 완벽한 퍼즐 조각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과 중앙정보국은 지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뚜렷한 접점이 없는 이 세계국이 물밑에서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의 통신망을 감청하는 미국의 거미줄 같은 감시망을 벗어나 그들이 은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만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적에도 군사위성과 양자, 암호 기술이 연결해준 완벽한 보안 통신망이 있었습니다. 3년 전 하성재 기획관이 중동 사막에 강철 선인장을 심을 때 그는 단순히 미사일 발사대만 깔아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감시를 피해 자유롭게 연대할 수 있는 독립된 안보 생태계의 씨앗을 함께 뿌린 것입니다. 세계국 수뇌부는 이미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청구서가 날아올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이 한국형 네트워크 안에서 은밀하게 공동 대응 시나리오를 논의해왔습니다. 그들이 72시간의 최후 통첩을 받고도 48시간 넘게 죽은 듯이 침묵했던 이유. 그것은 미국의 보복에 겁을 먹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쿠웨이트 사막에서 벌어질 한국 방공 시스템의 최초 실전 검증 결과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 4시 17분, 미국의 패트리엇 방공망이 꺼져버린 텅 빈 하늘에서 한국의 시스템이 5,000대의 자폭 드론을 단 한 대의 예외도 없이 100% 요격해냈다는 완벽한 승전보가 세계국의 지하 벙커로 동시 타전되었습니다. 그 순간 세계국 수뇌부의 머릿속을 짓누르던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마지막 두려움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은 실시간 요격 영상을 확인한 직후 책상을 내리치며 결단했습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으로 우리 아람코 유전 시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깡패 같은 미국 에너지 기업에 우리 국부의 상징인 지분 10%를 넘길 이유가 전혀 없다. 놈들의 요구를 거부한다. 태평양 건너 일본의 총리 역시 긴급 강요 회의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독자 위성 항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다면 자위대의 미군 GPS 의존도를 대폭 낮출 수 있다. 굴욕적인 미군 기지 확장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서까지 워싱턴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당장 거부 서한을 작성해라. 호주의 국방부 장관은 한국형 최신의 잠수함 도입 및 기술 이전 공동보고서에 서명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스스로 바다를 지킬 첨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데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고장도 잦은 미국산 핵잠수함을 강제로 떠안을 이유가 없다. 펜타곤의 오커스 동맹 재검토 협박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단호히 거부한다. 이것이 바로 워싱턴의 심장부를 직격한 6시간의 도미노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국 수뇌부에게 값비싼 무기라는 쇳덩어리를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소불위의 제국주의적 횡포를 부리는 강대국을 향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당당하게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팔았던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70년 동안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그들의 안보 목줄을 쥐고 흔들었지만 한국은 자신들이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로 그 목줄을 툭툭 끊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무너지고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다극화 안보 질서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시계가 아침 10시를 가리켰습니다. 72시간의 최후 통첩 시한이 종료되는 정각, 펜타곤 상황실과 백악관 고회의의 통신 장비들이 일제히 미친 듯이 요란한 경보음을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4개국 대사관에서 발송된 공식 외교 서한이 정확히 같은 초침에 동시에 도착한 것입니다. 로렌스 헬리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서한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드디어 저 오만방자한 동맹국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항복 문서에 도장을 찍었으리라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단 10초도 지나지 않아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잿빛으로 변하더니 이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미친 개 수작이야. 4개국이 전부 다 거부한다고? 장난해? 당장 군 통수권자 연결해. 놈들의 숨통을 다 끊어버려. 헨리가 길길이 날뛰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허공에 집어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장들이 눈송이처럼 상황실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그 아수라장을 구석에서 멍하니 지켜보며 저는 26년 기자
인생 처음으로 제 분신과도 같은 취재 수첩과 노트북을 영원히 덮어버리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4개국의 동시 거부가 선언된 그 순간 제가 평생을 바쳐 종교처럼 믿어왔던 박스 아메리카나의 거대한 철탑이 끔찍한 굉음을 내며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치욕적인 패배가 불러올 거대한 경제적, 군사적 후폭풍이 성난 쓰나미처럼 워싱턴을 집어삼키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로렌스 헨리가 공중에 뿌려버린 4개국의 거부 서한이 상황실 바닥에 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72시간 전까지만 해도 동맹국들을 돈줄로 비웃으며 오만을 떨던 펜타곤 장성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다 미쳤어. 이 겁쟁이들이 단체로 약을 먹은 게 틀림없어. 헨리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상황실 책상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당장 재무부 연결해. 이란이랑 똑같이 다 제재 때려버려. 금융망 차단하고 수출입 통제하고 달러 결제 막아. 미군 철수 시작하고 무기 부품 공급 싹 다 끊어버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공포에 휩싸여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70년 동안 미국의 통제 아래 순한 양처럼 굴던 동맹국들이 하루아침에 반기를 든 하극상. 헨리는 이 거대한 반란을 경제 보복으로 무참히 짓밟아 본보기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단 5분도 지나지 않아 비참하게 박살났습니다. 구석에서 모니터를 주시하던 캐서린 노악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좌관님, 늦었습니다. 제재가 소용없습니다. 뭐라고? 왜 안 된다는 거야? 사우디 재무장관이 방금 리야드에서 전 세계에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할 경우 원유 결제 대금을 달러가 아닌 위안화와 유로화, 그리고 한국의 원화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이미 통화 스와프 사전 협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상황실에 있던 경제 분석관들의 입에서 동시에 헉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달러 패권의 심장인 페트로달러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사우디가 원유 결제에서 달러를 버리는 순간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분석관이 다급하게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일본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키나와 미군 기지 사용료의 대폭 삭감과 기지 이전 재협상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위성 항법 시스템과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위대의 미군 GPS 의존도가 30% 이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에서도 속보가 떴습니다. 호주 총리가 한국의 최신의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 6척 도입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커스 동맹에 따른 미국산 핵잠수함 구매 계약은 전면 백지화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단 10분 만에 쏟아진 사면타.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군사, 경제, 지정학적 패권을 무기로 동맹국을 옥죄어온 미국의 목에 그들이 역으로 비수를 꽂아 넣은 완벽한 카운터펀치였습니다. 상황실 메인 스크린에 뉴욕 증시의 실시간 차트가 떴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과 달러 패권 붕괴 우려가 겹치며 개장과 동시에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다우 존스 지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수직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동맹국을 협박해 이란 전쟁 비용을 뜯어내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얄팍한 계산은 오히려 미국 경제의 심장부인 월스트리트를 잿더미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한국. 그래, 한국 때문이야. 저 빌어먹을 한국 놈들이 사막에 그 미친 시스템을 깔아놓고 우리 동맹국들을 다 선동한 거라고. 그가 화면 속 태극 문양을 삿대질하며 발악했습니다. 저는 헨리의 무너지는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은 동맹국들을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섭씨 50도의 뙤약볕을 견디며 자신들의 기술을 묵묵히 증명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통제권을 넘기지 않는 완벽한 방패를 약속대로 지어주었을 뿐입니다. 미국의 GPS라는 목줄을 스스로 끊어내고 한국의 손을 잡기로 결정한 것은 철저히 4개국 수뇌부의 주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70년 동안 동맹을 그저 돈을 인출하는 현금 지급기나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소모품 취급해 온 펜타곤과 백악관의 탐욕이었습니다. 그 오만함이 결국 스스로의 무덤을 판 것입니다. 헨리가 씩씩거리며 상황실 문을 박차고 나가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브레넌, 너 워싱턴 포스트 기자지. 오늘 여기서 본 거 글자라도 기사로 쓰면 넌 끝이야. 국가 반역죄로 펜타곤 출입 연구 정지에 연방교도소에 쳐넣을 줄 알아. 그는 제 얼굴에 삿대질을 하고는 경호원들을 이끌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아 주머니 속 아버지의 낡은 군번줄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쇠 조각이 손바닥을 찌르는 감촉. 콜린, 미국은 친구를 지키는 나라다. 그건 자랑스러워해도 된다. 아버지가 걸프전의 모래바람 속에서 피 흘리며 지켜냈던 미국의 명예. 하지만 제가 방금 상황실에서 목격한 조국의 민낯은 동맹을 협박하고 피를 팔아 돈을 벌고 결국 자신의 덫에 걸려 추악하게 무너져 내리는 늙은 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진실을 폭로한다면 저는 우파 정치인들에게 매국노라 손가락질 받을 것이고 26년 동안 쌓아온 펜타곤 최고의 군사 기자라는 명예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것입니다. 조국의 치부를 전 세계에 발가벗기는 짓이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진짜 애국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조기를 흔들며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조국이 썩은 길로 갈 때 그 환부를 뼈아프게 도려내는 것일까요? 그때 제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캐서린이 보낸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콜린, 하나만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3년 전 한국이 사우디와 쿠웨이트에 시스템을 깔아줄 때 하성재 기획관이 4개국에 내건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26년의 기자 인생에서 가장 큰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조건은 돈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시스템의 통제권을 100% 넘겨주면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만약 최악의 위기가 오더라도 미국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반드시 대등한 위치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부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망가져 버린 동맹을, 친구를 진정한 친구의 자리로 돌려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 메시지를 읽은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스스로의 탐욕에 눈이 멀어 70년 동맹의 가치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쓰레기통에서 동맹의 의미를 주워 올려 묵묵히 새 생명을 불어넣어준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 가방을 챙겨 펜타곤을 빠져나왔습니다. 워싱턴의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의 명예를 실추시킨 매국노가 될지언정 저는 이 거대한 진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만 했습니다. 26년 기자 인생을 건 제 마지막 기사의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것은 동맹이 아니라 신뢰다. 그리고 한국이 증명한 진짜 동맹의 가치. 제가 쓴 기사가 송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워싱턴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하지만 제 기사가 세상에 나가고 며칠 뒤 저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무기를 팔고 협박을 일삼던 펜타곤에서는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따뜻하고 달달한 믹스 커피 한 잔의 진심이었습니다. 제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실린 날 아침, 예상대로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미국이 잃은 것은 동맹이 아니라 신뢰다. 한국이 그 구조를 깼다. 보수 진영은 저를 조국을 팔아먹은 매국노라 비난했고 펜타곤 출입증은 당일 아침 즉시 정지당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제 기사를 가짜 뉴스라며 맹비난하는 성명을 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언론들이 제 기사를 번역해 대서특필했고 미국의 오만함과 한국 방산의 진정한 가치가 전 세계에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며칠 뒤 제 핸드폰으로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차관 압둘라 알 사바였습니다. 브레넌 씨, 당신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당신은 미국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미국을 지킨 겁니다. 한국 친구들이 저한테 해준 말과 똑같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고. 한국 하성재 기획관이 당신께 전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연락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암호화된 화상회의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 너머로 나타난 하성재 기획관은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든 장본인치고는 너무나 평범하고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한국도 무사하지 못할 거란 걸 알았을 텐데요. 기획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도전한 게 아닙니다. 브레넌 씨, 그저 약속을 지킨 것뿐입니다. 7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가 저 뜨거운 중동 사막에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사막에 흘린 땀방울이 지금 우리가 쏘아올린 위성과 방공망으로 다시 그곳을 지켜주게 된 겁니다. 빚을 갚은 거죠. 그는 화면 앞으로 종이컵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한국의 믹스 커피였습니다. 브레넌 씨, 한국에서는 이걸 전우와 나눠 마십니다. 우리는 쿠웨이트와 사우디의 쇳덩어리 무기를 판 게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같이 마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넨 겁니다. 진정한 동맹은 목줄을 쥐는 게 아니라 기꺼이 열쇠를 내어주고 등 뒤를 맡기는 거니까요. 전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6년 동안 펜타곤을 출입하며 수많은 장군과 무기상들을 만났지만 수십조 원의 무기 거래 앞에서 약속을 지켰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면서 목줄을 채웠고 한국은 기술을 건네면서 열쇠를 줬습니다. 그 차이가 72시간 만에 세계의 판을 뒤집은 것입니다. 화상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책상 서랍 속에 아버지의 낡은 군번줄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맹목적인 미국의 자부심이 아니라 진짜 동맹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은 반성의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72시간 동안 저는 제 조국이 잃어버린 신뢰를 뼈아프게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발견한 것은 지구 반대편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섭씨 50도의 사막을 견디며 조용히 약속을 지켜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영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전우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워싱턴 포스트 군사 전문 기자 콜린 브레넌의 72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5,000대의 자폭 드론, 4개국의 동시 거부, 그리고 100%의 완벽한 요격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미국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모두가 고개를 숙일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섭씨 50도의 사막에서 묵묵히 땀을 흘렸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동맹의 목줄을 쥐려 하지 않고, 기꺼이 열쇠를 건네며 비를 함께 맞았습니다. 미국의 오만한 안보 보좌관은 끝내 굴복했고 한국의 시스템은 세계 안보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돈과 억압으로 맺은 동맹은 72시간 만에 무너졌지만 진심과 신뢰로 맺어진 약속은 모래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옳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납기일은 생명이고 약속은 목숨인 나라.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전우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